싸가지가 없으면 실력이 있거나 또 싸가지가 있으면 실력이 없거나 그러죠. 윤석열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싸가지가 없으면서 실력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전두환 노태우와 윤석열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동아시아 역사 전공자인 김종성 선생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되겠습니다. 노태우 때 이야기인데, 노태우 때 이제 김종인,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씨가 그때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도 갔다 오셨죠. 자, 김종인, 노태우 정부 때 장관을 지냈던 이분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노태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건너지도 않고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태우를 비롯한 당시 보수 세력은 6월 항쟁 때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내내 대학가를 주시했었고요. 또 제야 민주화 운동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시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범죄자로 몰고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한 강기훈 씨를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 작성자로 몰아버렸어요. 유서는 강기훈 씨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재심 청구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당시 노태우 정권은 김기설 씨 그 죽음을 이용한 나쁜 강기훈,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의 인생을 망쳤어요. 하여간 노태우는 어떻게든 6월 항쟁 이후로 또다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마음에 전전긍긍했었던 것이죠. 자, 1989년 9월 4일자 경향신문 사면 좌상단 기사를 김종성 선생이 인용하고 있는데, 노태우의 경제참모들인 조순 부총리와 문희갑 경제수석 등을 두고 이들은 강연회, 정책설명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뭡니까? 개혁이 없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이 경제참모들이 민중혁명 가능성을 운운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보수 진영이 얼마나 그때 국민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노태우는 어떻게 했느냐? 노동운동 풀어줬습니다. 물론 초기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 투쟁이 본격화됐고요. 들불처럼 번졌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권 때였습니다. 전두환 시기였으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잡았겠죠. 노태우는 풀어줬습니다. 그뿐입니까? 89년에 토지공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땅 부자들, 불로소득으로 떼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는 굉장히 낮은 수위의 토지공개념이었지만은 그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부자들 부동산으로 번 이득을 보장해 주려고 세금을 적게 거두려고 애썼던 것이 지난 역대 보수 정부의 행태 아니었습니까? 1990년엔 또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매각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노태우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신군부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언제든 퇴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에 전전긍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태우가 12.12 때 잠깐 그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군법에 의해서 처단됐겠죠. 나중에 이 보시는 대로 노태우 전두환이 12.12 쿠데타의 책임자로서 처단을 받았죠. 물론 이제 중간에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6월 항쟁 이후에 보수 진영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 90년 1월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그 두 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3당 합당 민자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노태우는 획기적인 대북 정책까지도 펼쳤습니다. 북방 정책, 소련과 수교를 했고요. 남북 합의서도 이렇게 체결했고요. 이산가족 상봉, 단일 응원팀도 구성했고, 하여튼 노태우가 조금은 좀 평가받을 만한 그런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척하는 정치였죠. 척하는 정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모순과 꼼수가 읽혀지는 노태우 시대 때 개혁적 정책이었는데, 자, 어쨌든 노태우는 기만적이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두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은 머리를 굴렸죠.
자기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말 처절하게 짓밟았죠. 자, 그런데 전두환 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국면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3S 정책 다 아시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전두환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서울올림픽 유치였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최규하 대통령이 말이죠. 1979년부터 80년까지 그 짧게 대통령 했잖아요. 그 와중에 서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드랍을 했죠. 드랍.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올림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두환이는 그 사람 이름이 세지마 루조 이토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극비리에 한국에 와서 전두환을 만나가지고 1964년 도쿄올림픽이라든지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예를 들면서 한국도 거대 이벤트를 유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규하가 유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걸 뒤집고 올림픽 유치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1월 30일 그날에 이제 언론 통폐합이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다가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냈고 12월 2일에 접수를 완료시켰고요. 그리고 1981년 1월 6일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서 유치에 나섰던 것이죠. 일단은 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앞세웠습니다. 현대그룹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유치하도록 하라. 또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당시 정무장관을 붙였어요. 노태우가 그 정주영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사실은 노태우는 뭐 정부의 얼굴 마담이었지 실제로 일한 사람은 이제 정주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는 자기가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다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죠. 여기에 빡쳤어요, 정주영이. 그래서 정주영이 야, 그럼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1992년에 통일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왔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남의 공로를 이렇게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예. 전두환 때 이 3S 중에 스포츠 그 서울올림픽 유치도 있었지만은 1982년에 프로야구 또 1983년 프로축구 그리고 뭐 민속실험 이 실험 대잔치였나 이런 프로 스포츠를 급조했습니다. 프로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 대잔치도 1983년에 출범을 시켰죠. 진짜 온 나라가 스포츠 이벤트로 가득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물론 이제 전두환이가 어떻게든 이 스포츠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려고 길을 썼던 것. 그게 이제 우리 스포츠 강국의 어떤 초석이 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송계에서 스포츠 중계의 그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많이 쌓이게 된 계기였습니다. 옛날에 KBS가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대학야구, 낮에 고교야구, 저녁에 프로야구를 중계해서 하루 3번 야구를 중계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KBS에 붙었던 별명이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코리안 베이스볼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 프로야구는 지역 감정을 또 부추기는 또 광주 학살을 당한 그 광주 시민들의 응어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물타기 하는 그런 기제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한국 프로야구의 양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청와대가 주도해 탄생시킨 프로야구. 몸이 맞는 볼로 출루했던 김봉현 원스트라이크에 2구 찼습니다. 중기석 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넘어가느냐 그대로 홈런 2점짜리 홈런 김봉현. 창단 첫해 4위에 머물렀던 해태는 이듬해부터 연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팬들의 열기는 폭발적이었다. 어느 도시든 해태의 홈구장을 방불케 했다. 전라도 출신이란 이유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야구장에 모여 함께 환호하고 마음껏 울분을 토했다. 그들에게 해태의 승리는 곧 광주의 승리였다. 광주의 한과 서름은 해태 우승의 동력이었고 해태의 승리는 광주의 분노를 야구장으로 결집시킨 힘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5월이면 그 분출구마저 봉쇄됐다. 개막 첫 해인 82년 무등경기장에서 있을 5월 15일과 16일 2연전을 앞두고 KBO에 지침이 내려왔다. 4월 달쯤 됐는데 개막기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시합 중지하라 이게. 전두환 씨 밑에 있는 사람이 528 광주 할 때가 난 몰랐지. 모르고 스케치를 짰는데 게임 전에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지금 소복을 입은 약 3,000명 가량의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으로 시위하러 온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운동장은 그 뭡니까 기동경찰들이 꽉 차고 이랬어요. 그래도 합시다. 해보자 말이에요. 안 왔어요. 소복을 입은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야구 구경하러 왔다가 야구 맞추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아직 충격과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던 그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기는 소요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5.18 전후로 광주에서는 두 번 다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수 없게 됐다. 네, 사실 3S 정책은 이 5공화국이 처음 펼친 정책은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할 당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벗기 위해서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의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뭐 그때 3S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닌데 누군가가 이제 S 갖고 이제 세 개를 엮어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 해가지고 3S 정책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3S 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이 정치적인 이유로 스포츠를 장려했던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나치가 예전에 그 올림픽을 유치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남미의 이런 독재 국가에서 월드컵을 체제 선전용으로 써먹었던 일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정통성 없이 집권한 12.12 쿠데타로 집권한 5.18 광주 시민의 그런 시신을 밟고 일어선 5공화국 정권. 하여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컬러 TV 방송을 시행했고 학생 두발 자유와 교복 폐지, 야간 통행 금지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시는 대로 그 만화를 검열하고 노래를 검열하고 그래서 금지곡을 막 양산하고 그리고 언론이나 출판 문학계에도 빨간 줄을 계속 가하면서 통제했었고요. 알아서 긴 것도 있죠. 사실은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의 배역은 아예 쓰지 못했어요. 대통령 배우자 이름이 이순자였지 않습니까? 그 순자야 문 열어라라는 영화가 이제 1979년에 막 제작이 됐는데 1979년 12월에 개봉이 됐대요. 12.12 쿠데타 때. 근데 12.12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이 영화는 그냥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순자야 문 열어라. 그리고 1979년에 만들었던 노래 12.6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심수봉 씨 순자의 가을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했다가 금지곡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대머리는 금기였죠. 주걱턱도 금기였고요. 그래서 뭐 탤런트 박용식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 전두환과 외모가 흡사하다고 해서 출연이 정지됐고요. 그리고 심철호 씨, 남자인데 주걱턱이라고 해서 또 그분도 출연을 정지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의 이제 탈권위적 그런 정책들,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정책들은 기만적이었습니다. 자, 김종성 선생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90년 전후에 또 80년대 그 보수는 외형상으로나마 그런 신용을 했다는 것. 중도층, 더 나아가서 자기를 반대하는 층 국민들에게도 화해와 통합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속임, 기만 이런 걸 윤석열은 흉내라도 냅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대처에 더해서 노동, 언론 탄압하고요. 한일 군사협력과 안보 불안, 미일 쪽으로 외교가 쏠리는 그래서 한중 경제 관계가 훼손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극우적 접근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일베가 직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란 말이죠. 극우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 되게 하고 윤석열이 이 단체에 가서 축사해주고 야, 너 아직도 저 선거운동하냐? 성렬아, 너 아직도 선거운동해? 선거 때는 우파의 그 도움을 받고자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돼서도 이 지경이야? 지금 보수 세력은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조순, 문희갑 이런 사람들이 노태우 정권 때 내내 하고 다녔던 말이 있잖아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윤석열은 뭐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걸로 봐서 말이죠. 국민의힘 이런 윤석열을 그 당의 얼굴로 모시고 총선에 임할 겁니까? 사실 그 국민의힘에 왜 혁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용산 출장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또 윤석열이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노선, 고집불통, 내로남불 바꾸지 않으면은 뭐 장제원이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장제원 아버지가 나와서 불출마 선언해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정말 무서운 건요. 공천쇄신을 한 당, 공천쇄신을 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그런 정당이 승리한다는 점입니다. 85년 그때 그 2월이었죠. 그때 있었던 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을 때 여당인 민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관제 야당인 민주한국당, 민한당까지 몽땅 참패를 했던 그때 일 기억하실 겁니다. 정권 심판론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이길 그 어떤 정치적 기재, 기술 없어요. 스스로 심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윤석열. 예, 국민들이 그렇다면 심판을 해줘야겠죠.